저희가 속도를 좀 높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체력, 수집 이 부분은 건너뛰고 농업혁명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목이 좀 재미있었어요. 역사상 최대의 사기, 속임수에 넘어갔다는 뜻이네요. 농업혁명을 우리는 이제 혁명이라고 보니까 뭔가 성공적인 것으로 보고 있는데 구분하려고 합니다. 집단적 차원에서는 개체수를 늘리는데 인구 폭발이라는 측면에서 성공했는데 개인은 불행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속았다는 거죠. 근데 좀 한 가지 그 답답한 점이 있었어요. 이제 농업혁명 전체 이 장을 굉장히 분량도 많은데 여기를 이끄는 주된 그 이론은 진화론이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언페어합니다. 정의롭지 않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사건을 최근에 많이 유행하고 있는 진화론이라는 입장에서, 그것도 뭐 진화 생물학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진화론과 생물학을 좀 분리한 이런 입장에서 다루는 것은 공정하지 않은 처사라고 보는데, 어쨌든 하라리의 입장은 진화론에 입각해서 인류의 어떤 이런 성공을 이런 상상의 질서 또는 허구라고 지난주 얘기했었던 픽션, 이런 신화, 전설 또는 뭐 제도, 법 이런 걸 가지고 설명을 해왔다는 거죠. 근데 그러한 그 질서 세계, 문화라고 크게 통칭을 했던 그 세계는 전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문명 독식이라고 설명을 했었는데 진화론 쪽 모델로 설명이 안 됩니다. 설명 안 되는 것을 진화론 안에 꾸겨 넣으면 올바른 뭐 이론이라고 보기가 어렵겠죠. 이게 좀 아쉬운 점은 있었는데요. 어쨌든 진화론이라는 관점으로 농업혁명을 설명한 것은 좋은 시도였다고 봅니다. 새로운 발견도 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120쪽 가면은 수렵 채집이라는 이러한 인류의 생활이 1만 년 전부터 좀 달라졌다는 것이죠. 이걸 농업혁명이라고 불렀습니다. 뭐 간단히 이렇게 농업혁명을 얘기했네요. 사람은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지금은 밤에도 일을 합니다. 씨를 뿌리고 작물에 물을 대고 잡초를 뽑고 좋은 목초지로 양을 끌고 갔다. 일만 했다는 뜻이네요. 그러니까 농업혁명을 통해서 인류는 이렇게 이제 노동에 시달린 노동의 노예가 됐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농업으로 이행한 것은 기원전 9500년에서 8500년경 터키 남동부, 서부 이란, 에게해, 동부지방 이런 곳이었고, 그 재배했던 작물은 밀, 완두콩, 렌즈콩, 올리브나무, 포도, 그리고 이제 염소나 말 이런 것들을 길렀다는 것이죠. 낙타와 캐슈넛 이런 것들도 이제 길렀고, 물론 당연히 소나 말 이런 것들도 작물 재배를 했고, 밀, 쌀, 옥수수, 감자, 수수, 보리 이런 것들도 이제 특히 이제 서양이니까 밀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22쪽 맨 마지막 문장에 기원 후 1세기쯤 되자 세계 대부분의 지역 사람들 대다수가 농민이 되었다. 이건 맞는 설명인데요. 농민이 된다. 물론 뭐 어부도 있겠죠. 농민 어부도 있고, 물론 여전히 수렵 채집 인종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알래스카 이런 농사 지을 수가 없죠. 그다음에 밀림 지역도 농사가 어렵습니다. 이런 데는 여전히 뭐 수렵 또는 채집 이런 방식으로 생계를 이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124쪽으로 와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습니다. 자, 진화는 사람들의 지능을 점점 뛰어나게 만들었는가?
그래서 농업혁명이라는 것이 수렵 채집의 그 고단한 또는 불완전한 삶을 끝내고 안전하고 행복한 삶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선택이었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하라리 대답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사람들이 총명해졌다는 증거는 없다는 거예요. 이건 좀 제가 보기엔 좀 우스꽝스러운 결론인데요. 농업혁명과 수렵채집만을 비교하면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농업혁명 이후에도 하라리가 찾은 대부분의 집단들에서는 이제 커다란 제국적인 국가들이에요. 이집트라든지 팔레스타인 지역이라든지 이런 거기는 대체로 이제 왕정이 있던 곳입니다. 피라미드를 쌓거나 했던. 그리고 이집트의 농부들도 불행하진 않았어요. 그들도 이제 미래 죽음 이후의 삶을 꿈꾸는 뭐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었죠. 그리고 대다수의 농부들이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역사에 기록된 일부 끔찍한 사건들이 있긴 있죠. 뭐 특히 진시황 같은 경우 상당히 끔찍한 사건들이 있지만은 그 대부분의 농경 생활은 농부들에게 많은 이제 행복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또 저 자신이 경험했던 농촌 생활이라는 게 일단 평온하죠. 그리고 질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끼리 유대감이 아주 높고 친밀하고 또 가족과 같은 이런 사랑이 지배하는 그런 공동체 문화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라리가 보는 이 그 농경 그 사회는 아주 특정한 집단이라고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제가 이해하고 또 동양적 삶의 모델에서 그 공동체 대동사회로 지칭됐던 전쟁 시기 말고 그런 평화 시기의 농촌 풍경은 아마 잘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농경 생활을 하면서 대장장이들이 생겨나고 분업이 일어나고 지식이 이렇게 지식계층이 생겨나면서 교육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우리 갈뱅 이후의 국민교육 같은 수준은 아니지만은 적어도 사람들의 그 지능 이런 것들은 상당히 발달됐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뭐 종이가 발견되고 또 심지어는 뭐 그 이전에 문자들이 쓰였기 때문에 이거를 지식의 발달, 지능의 발달이라고 보지 않는다면 뭐를 그럼 지능의 발달로 봐야 되는 걸까요? 네, 좀 지나친 결론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라리가 본 입장은 요겁니다. 수렵 채집 당시의 사람들은 한 50명 이내, 100명 이내의 작은 규모로 이동해 다녔고 그 안에서 그들은 하루에 뭐 한 3시간, 5시간 이내로 노동하면 됐고 또 나머지 시기는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뒷담화 이야기를 나누거나 또는 뭐 서로 이렇게 일을 잡아주거나 하는 방식으로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농업혁명 이후에 인구가 폭발하고 뭐 쭉 앞으로 설명이 나오지만 인구가 폭발하면서 입이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은 식량이 필요했고 더 많이 일해야만 됐고 끊임없이 일해야만 됐고 일을 하고 나서도 이런 지배 엘리트들이 생기면서 자기가 농사진 것을 많이 빼앗기는 이런 착취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농업혁명은 인류의 행복 증진에 기여하기보다는 다수의 농민들을 비참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24쪽 두 번째 단락 마지막 문장에 이렇게 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인 농부는 평균적인 수렵 채집인보다 더 열심히 일했으며 그 대가로 더 열악한 식사를 했다. 이건 사실이 아닌 문장입니다. 결론, 농업혁명은 역사상 최대의 사기였다.
혁명이라는 것이 보다 잘 살기 위한 것이었는데 우리 인지혁명을 얘기했었죠. 그런데 농업혁명이라는 것은 혁명의 결과가 개인들에게는 비참한 삶을 가져다 주는 것이었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 다음 단락으로 가보면 이런 이제 사기라는 것이 누구의 책임이었을까라고 묻고, 왕이나 사제, 상인은 아니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진화론 관점을 끌고 들어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범인은 밀, 쌀, 감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이렇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이기적 유전자라는 개념 속에서 도킨스가 말하려고 했던 것은 문화 유전자라는 거였지만은 이렇게도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벌이라든지 나비가 그 수분 또는 꽃가루 이런 것들을 모을 수 있었던 까닭은 꽃들의 어떤 계획이었다. 꽃들이 자기들의 이 수분, 일종의 씨앗을 널리 퍼뜨리기 위해서 그런 벌이라든지 나비를 이용한 것이다. 물론 공생관계로도 할 수 있는데요. 왜 우리 공룡 멸종설 가운데 하나가 그 식물의 독성 이론입니다. 공룡 채식 공룡 같은 경우는 이 식물을 뭐 한 하루에 100kg 이상 이렇게 뜯어 먹잖아요. 그러면은 먹고 씨앗이 여기저기 퍼뜨려지겠죠. 그런데 갑자기 어떤 공룡이 나타났냐면 뭐 먹을 게 좀 부족해지기도 했지만은 뿌리째 뽑아먹는 공룡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 입장에서는 이 씨앗을 퍼뜨려야 되는데 뿌리째 뽑혀서 죽임을 당하니까 식물에 갑자기 독성이 생겨가지고 공룡들이 식물을 먹지 못하도록, 그래서 공룡들이 굶어 죽었다, 뭐 이런 이제 이론도 하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은 이런 인류의 인구 폭발이라는 것은 특정 작물, 밀이라는 특정 작물이 자신들의 이러한 개체수를 늘리기 위한 진화론적인 선택이었다. 그럼 인간이 많이 먹으면 많이 심어야 되니까 많이 퍼뜨려지는 거겠죠. 이렇게 생존과 번식, 생존율의 증가라는 하나의 이제 진화론적 가설을 이제 깔고 설명을 하면은 밀이 스스로의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인간을 선택했고, 그 인간이 결국 이제 밀의 계획에 발맞추어서 밀의 번식을 극대화시켜줬는데, 그 결과로 인간은 밀을 재배하기 위해서 노동의 노예가 됐다, 이런 식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사기극이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 부분을 125쪽에 오면은 재미있는 표현으로 쭉 서술해주고 있습니다. 밀을 키우는 일은 쉽지 않았다. 많은 노동력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밀은, 자, 이걸 밀을 자꾸 주어로 쓰고 있다는데 주목을 해보시면, 바위와 자갈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사피엔스는 밭을 고르느라 등골이 휘었다. 밀이 바위와 자갈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 표현 자체는 진화론적인 게 아닙니다. 밀은 바위 위에서 자랄 수가 없고요. 당연히. 그러면 밀의 열매를 밀의 나달을 먹고 싶은 사람이라면 밀이 자랄 수 있는 땅 또는 밭을 마련해야 되는 거죠. 밭이 없이는 씨를 뿌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밀의 관점에서 보면 곤란한 거죠. 밀은 저절로 자라나는 것이기 때문에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 자체가 오히려 하라리의 그 진화론적 관점과 전혀 맞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뭐 잡초를 뽑아야 됐고 물을 대야 됐고 뭐 등등 이런 것을 하느라고 정말
이제 노동의 고통에 시달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노동의 고통에 시달린 사람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어린아이, 여자 또는 남자 가운데 좀 지위가 낮은 계층이죠. 특히 농부라고 말하는 집단이 노동에 시달렸던 거죠. 그럼 나머지는요. 예를 들어서 군인이라든지 또는 이제 임금, 왕, 지배자 계층은 더 잘 살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회의 분화가 일어남으로써 한편에서는 특정 계층, 예를 들어서 괭이라든지 쟁기를 만드는 이런 집단이 생겨나고 그들은 당연히 이런 기술혁명을 통해서 더 많은 이제 수확물을 걷어들일 수 있게 도와준 거죠. 그리고 지식에 관한 계층도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법률, 정치, 사제 등등 이런 사회 분화를 통해 가지고 점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농업에 매달리기보다는 특정 이제 계층의 사람들이 농부라고 말하는 이제 그 계층의 사람들이 농업을 전담하면서도 사회 전체를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큼 풍부한 이런 결과물을 냈던 것이죠. 요거는 하라리의 관점은 실제 역사적 과정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본인이 진화론 관점으로 재구성하고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이렇게 사피엔스의 신체는 가재를 뒤쫓는 데 적응해 있었기 때문에 허리를 구부리고 목을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하는 이런 노동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척추와 무릎, 목과 발바닥의 장심 이런 데에 병이 생겼다는 거죠. 디스크, 탈출증, 관절염, 탈장 이런 병이 생겼다는 거죠. 근데 이런 병들은 대개 노동으로부터 오는 건 아니고요. 굶주림, 결핍 이런 것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이것도 좀 잘못된 분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노동을 많이 하면 허리가 구부러질 수 있는데 허리가 구부러지는 것은 노동만의 역할은 아니고요. 바로 이제 영양분 공급과 관련돼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농촌에 가면 뭐 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다 허리가 구부러져 있던가요? 그리고 농부들이 막 허리 아프다고 막 그래요? 대개는 농부들이 건강합니다. 건강하고 힘도 세고 허리도 꼿꼿하고요. 오히려 누가 아파요? 뭐 집안에 이렇게 운동 못하고 가사노동 이런 시달리는 주부들이 많이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신체를 어쨌든 활용하는 사람들은 건강을 유지합니다. 이것도 조금은 분석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자, 이렇게 고통스러운 노동에 시달리면서 사피엔스가 획득한 보상은 무엇이었을까요? 뭐 별로 없다는 거예요. 결론, 농부의 삶은 수렵 채집인의 삶보다 불안정했다. 고통은 더 심했고 삶은 불안정해졌고 미네랄 비타민 부족해지고 등등 이랬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더 중요한 문제가 생겼다는 건데요. 127쪽으로 오시면은 다른 종류의 위험. 가을 거지가 끝나면 창고에 식량을 쌓아두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놈들이라도 훔쳐가잖아. 이 도둑질은 사람의 삶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거의 모든 동물들에게 이 도둑질이라는 이것이 하나의 생존의 방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농부들이 잔뜩 쌓아놓으면 옆 이웃집 농부들이나 화적대나 이런 놈들이 와가지고 도둑질을 해가는 거죠. 그럼 막아야 되겠죠. 그럼 전쟁이네요. 그냥 도둑놈들이 오면은 넘겨주고 딴 데 이동하면 되는데 결국 딴 데를 이주해 간다는 건 땅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럼 새로 개간을 해야 되고 농사를 지을 땅을 없으니까 그 많은 인구를 먹여 살릴 수가 없게 되고 결국 땅을 잃어버리면 모두가 멸절당하는 거니까 지켜야겠네요. 전쟁. 그리고 전쟁을 하게 되면 우리 삼국지 같은 데 보면 잘 아시잖아요. 전쟁할 때 가장 그 공들여 지켜야 되는 게 바로 보급로하고 식량입니다. 이 군량미를 불태워버리면은 어떤 군대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대부분 이제 이러한 농경 사회는 부의 축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 다른 집단에 의한 약탈 그리고 이제 도둑질 이런 이제 침략과 방어라는 전쟁이란 형태의 새로운 위험을 이제 낳게 된 거죠. 수렵 채집일 때는 꼭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야 여기 내 거야 그럼 그래 너 먹어 우리 떠나면 되는 거죠. 근데 농경이 되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땅을 떠나면 죽음이기 때문에 결국은 공격하는 집단과 방어하는 집단 사이에 목숨을 건 전쟁이 불가피했던 것이죠. 그럼 이제 전쟁의 발생은 바로 농경으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석은 흥미로운 분석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러한 그 농업혁명이라는 것은 왕이라든지 지배계층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상당히 이익이 많았지만은 평범한 개인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손해가 더 컸다 이렇게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 이렇게 끝냈어요. 농업혁명은 덫이었다. 덫에 걸리면 빠져나갈 수가 없고 고통만 있는 거죠. 그럼 농업혁명에서 왜 벗어나지 못하느냐? 그게 이제 그 다음 마디 사치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치 또는 이제 문화라는 개념인데요. 자연 상태에서는 이제 그 자연이 풍요로워지면 인구 증가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자연 메커니즘이 작동을 한다고 써주고 있네요. 풍족한 시절에 여자아이는 사춘기가 일찍 오고 임신 가능성이 조금 높아진다. 어려운 시절에는 거꾸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문화적 메커니즘에서도 그 살기가 어려워지면은 이제 아이를 갖는 것을 3, 4년 터울로 갖고 그리고 아이를 낙태하거나 또는 심지어는 유아 살해, 낳은 아이를 죽이는 경우도 있었다. 자연의 생산성이라는 것과 인류의 그 인구 증가라는 이 두 사이에는 이런 자연적인 조절 메커니즘이 있었는데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제 농업혁명이 이루어지니까 이런 자연 메커니즘이 붕괴됐다는 거죠. 예를 들면 괭이가 나오고 쟁기가 나오고 또 잡초를 뽑을 줄 알게 되고 관계, 물을 끌어들이기 시작하면서 농업 생산성이 늘어났죠. 그죠? 요걸 이렇게 쭉 표기를 해줬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영구 정착촌에 살면서 마을 또는 국가를 이루고 있는 거죠. 영구 정착촌에 살면서 식량 공급이 증가하자 인구가 늘기 시작했다. 방랑하는 삶을 포기하자 여성은 매년 아기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아기는 젖을 일찍 뗐다. 죽 같은 이유식을 먹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밭에는 추가 일손이 절실히 필요했다.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하네요. 먹을 입이 늘면 여분의 식량은 재빠르게 고갈되고 따라서 경작지를 더욱 늘릴 필요가 있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우리 총균세에 뭐 이게 자세히 분석되어 있지만은 여기서도 반복이 되는 겁니다. 뭐 이런 내용은 다 이미 알려져 있지만 정착지에 머물러 살면 결국 인구 증가가 되면서 전염병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전염병의 원인 가운데 하나는 모유 수유가 일찍 끊기는 겁니다. 어머니의 젖을 일찍 끊고 이유식을 함으로써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럼 어린이 사망률이 급격히 높아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훨씬 빠르게 앞지르기 때문에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것이죠. 이런 과정을 보니까 사람들의 삶은 계속 나빠졌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구는 늘어나고 있지만은 우리 현재 못 사는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과 비슷한 일 상상해 보시면 되겠어요. 가족의 수가 10명 막 늘어나는데 먹고 살 거는 많지 않다. 그럼 비극적인 거죠. 그런 일이 가끔씩 일어난다는 거죠. 그럼 왜 사람들은 이렇게 치명적인 계산 오류를 범했을까요? 왜 고통을 낳는 농업혁명을 이루어냈을까? 이 질문이 꽤 괜찮았는데요. 이거에 대한 답은 사람들은 자신의 결정이 가져올 결과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을 갖고 있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런 선택을 한다면, 밀을 심는다면 당연히 식량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인구도 늘어나겠죠. 근데 그 인구 증가가, 인구 팽창이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를 낳을지,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총균세 같은 경우는 좀 사실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는 입장입니다. 인류가 농업혁명을 통해서 생산량이 급증하고 도시화를 이루고 분업화를 이루고, 하지만 그때 이런 가장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는 18세기까지도 문제가 됐던 거, 하수 처리죠. 화장실 문제 이런 게 어려웠었는데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이 최규호 선생님이 쓴 우리말의 어원을 찾아 떠나는 세계 여행인가 그런 책이 있는데, 거기에 오줌이 마렵다라는 말에 대한 어원 분석이 재밌었어요. 갑자기 떠올라졌는데, 몽골의 초원은, 우리가 초원을 혹시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사막은, 망망대 바다 한가운데는, 말하자면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구분해가지고 이쪽이야라고 내가 은경이한테 가려면 이쪽으로 가야 돼 하고 확신 있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야. 이쪽으로 가서 이게 맞을까? 그래서 길잡이가 없으면 되게 길을 잃고 죽게 되죠. 이런 게 바로 이제 이런 사막이라든지 초원이라든지 바다 이런 개념, 위험을 갖고 있는 것인데, 그 몽골 사람들이 좀 말이 좀 이상한데, 큰 거를 누리려면 말을 타고 좀 멀리 나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똥이 마렵다는 것을 말을 타고 싶다 이렇게 썼다는 거야. 지금도 이렇게 쓴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걸 줄여서 말 타고 싶다, 그래서 마렵다 이렇게 됐다고 재미있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하기 좀 어렵다고 보는데, 제가 모르니까 판단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지금 그 문제의 핵심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배설의 하수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패스트와 같은, 또는 각종 물로 또는 다양한 방식으로 생겨난 전염병이 생겨나고, 전염병은 우리 아시겠지만 패스트는 절반 정도의 인구를
격감시키잖아요. 공동체의 위기를 불러들이는데 다이아몬드의 입장은 총균수의 입장은 우리가 그 병원균들을 성공적으로 다스려 왔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총이라는 건 무기를 얘기하는 것이고 자연을 개선시키는 방식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개인의 행복도 증진시켜 왔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겠어요? 아주 극악무동한 한 개인을 아무리 노예라 할지라도 그의 삶을 처절하게 파괴하는 사회는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의 노예 제도가 있었죠. 그 노예들이 비참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읽고 쓸 수도 있었고 심지어 재산을 가질 수도 있었고 결혼도 일반 자유시민하고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다만 이제 뭐 참정권 같은 게 없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소속되어 있었고 팔릴 수 있었고 사실 어떤 노예들은 심지어 검투사만도 못한 이러한 지위로 전락하는 노예도 있었고 노예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상승의 길을 열어준 열린 집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예들도 참고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일반 이제 로마 시민 여자랑 결혼하는 거 그런 노예에서 해방이 되는 거죠. 그럼 로마 여성 시민들은 왜 노예들을 좋아했을까요? 실제로 많은 여자들이 노예들과 결혼을 선호했는데 이유는 간단한 일단 똑똑하고 겸손하고 일도 잘하고 또 돈도 좀 있고 흥청망청 무슨 우월주의에 빠져 있지 않잖아요. 여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삶의 질의 차원으로 보자면은 그런 남자 노예가 훨씬 멋진 결혼 상대였을 거라고 봅니다. 조선에도 노예들이 있고 뭐 다 노예들이 있었는데 그 노예들 자체가 스스로 비참하다고 여겼으면은 그 사회는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들도 자기들 수준에서는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고 대개 노예들은 주인의 성공을 자신의 성공으로 동일시해 왔습니다. 이런 관계에서 보자면은 이제 하라리의 이 결론은 좀 성급한 것이죠. 농민들이 뼈빠지게 일만 했고 아이들은 많이 죽어가고 또 결국 노동의 시간은 끊임없이 늘어가는 이런 악순환 이것은 개인에게 불행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한쪽은 맞고 다른 쪽은 좀 보지 못한 분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134쪽으로 가면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줄 수 있었네요. 아이들의 숫자는 늘어나고 일은 더 많이 해야만 됐고 아이들 더 많이 죽고 끊임없는 이제 불행이 닥쳐오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왜 그러면 농업혁명 이것을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자기들의 불행이 지금 닥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왜 그러면은 과거로 수렵 채집 시대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이걸 묻고 있습니다. 이 물음은 멋있었긴 했는데 대답이 좀 빈약했어요. 돌아갈 다리가 불타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사실을 얘기한 건 맞습니다. 인구가 증가했기 때문에 수렵 채집을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야. 만일 지금 현재 인류를 74억쯤 되나? 73억, 74억 이 인류가 수렵 채집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다리라는 건 없습니다. 역사에 이런 가정 뒤로 되돌아갈 수 있는 길은 없어요. 다리가 이미 없다는 건 뭐 농업혁명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모든 역사에 다 맞는 것인데 사실 우리 농경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물었어야죠. 이런 농경 생활, 농업혁명으로 말미암은 이런 불행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왔나요? 이렇게 물었어야지 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묻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잘못된 물음입니다. 다만 이제 하라리가 말하려고 하는 그 다음에 있어요. 135쪽 이제 두 번째 달락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요. 왜 이렇게 힘들게 일할까요? 먹고 살려면은 그냥 하루에 쌀 한 줌이면 먹고 살 수 있지 않나요? 근데 왜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죠? 하라리의 대답은 사치품, 사치에 길들여진 사람들, 이런 뜻이네요. 사실 이것도 정확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게 사치하기 위해서 하는 걸까요? 제가 아버지로서 열심히, 학자로서 열심히 일하는 거는 공부하는 게 즐거워서 그렇습니다. 보람이 있고, 뭔가 새로운 걸 알아가고, 이론을 만들고 싶은 거죠. 설명 틀을 짜고 싶은 건데, 이런 걸 사치라고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사치일 수도 있겠죠, 그죠? 사치에 대한 정의가 문제지만, 하지만 이제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내가 일하는 이유는 사치를 위한 건 전혀 아니고,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일 자체가 나한테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치라는 개념은 보통은 베블렌이 쓸 정도로 하면은 이런 사람이 사치하는 거야. 혜리 씨가 지금 여기 학교 왔는데 혼자 못 와. 옷이 치렁치렁 해가지고 옆에 몸종이 있어야 돼. 계단 올라갈 때 해줘야 되고, 화장실 혼자 못 가는 거죠. 구두 혼자 못 벗는 거지. 이런 게 사치지. 근데 다 하잖아. 이게 사치가 아니야. 사치에 대한 정의를 하라리가 너무 좀 좁게 내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컴퓨터 갖고 있는 건 사치일까요? 사치죠. 생물학적으로 필요가 없잖아. 숨 쉬는데 컴퓨터가 무슨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은 인류의 문명 전체가 사치라고 할 수 있는데 사람의 삶이란 관점에서 보자.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보면 안 되고 삶이란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제 삶을 제가 두 단계로 나누는데요. 생물학적 차원도 있습니다. 사르는 단계. 사른다라는 것은 사라지는 거, 불태우는 거죠. 에너지를 불태우는 거. 결국 시간, 공간, 우리의 신체 이런 것들이 전부 살라지는 거잖아요. 살라져서 결국 자기 보존에 이렇게 쓰이다가 나중에는 더 이상 살을 게 없어지면은 죽임을 죽는 거죠. 그러니까 사른다는 것은 첫 번째로는 에너지를 이제 쓴다는 뜻이 될 테고요. 또 살다라는 우리말로 보자면은 색깔이 살다, 빨간색이 살았다. 그럼 빨간색이 죽었다도 가능하겠네요. 그러니까 빨간색이 살았다라는 건 뭐냐면 빨간색이 빨간색답다는 거죠. 빨간색이 빨간색으로 두드러지게 드러났다는 뜻입니다. 돋보인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선명하다, 깨끗하고 뚜렷하게 드러나 있다. 그러면 꽃이 산다는 것은 꽃이 꽃답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두 번째 뜻은 이런 다움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요것만 가지고 우리 삶을 다 설명할 수 있느냐? 생물학적은 그 두 가지가 단데, 예를 들어서 숨을 쉬고 있다 그럼 산 거네요. 먹는다, 아침 점심 잘 먹는다, 살아 있는 거네. 머리가 긴다, 숨을 들이마셔서 냄새를 맡는다, 맛도 본다, 이런 거 전부 살아 있는 거네. 이건 기능을 다 하고 있는 건 맞는데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삶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 삶이라는 것은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죠. 추구하는 거, 가치. 그러니까 사는 거야. 돈 주고 사는 거. 그러니까 살다의 또 다른 의미는 빌리는 거, 사는 거, 꾸어오는 거, 꿈꾸는 거, 이런 게 사는 거죠. 그럼 갚아야 되잖아요. 내가 대학생이 되고 싶다. 그러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대학생이라는 꿈을 내가 사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불해야 돼. 무엇인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시간이라든지 노동의 고통을 지불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삶에는 또 다른 요소인 사다라는 빌리다라는 요소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걸 우리가 흔히는 가치란 말로 표현합니다. 삶은 우리가 가치를 추구하는 과정이다. 태어나서 죽는 태어남에서부터 죽음에 이르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삶이지만은 그러한 길을 가면서 우리는 이런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 이게 또 삶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치라고 말해야 되겠냐 이거죠. 더 좋은 신발을 신고 싶다. 이게 과연 사치냐 이거예요. 공부를 더 잘하고 싶다. 더 좋은 TV로 뭐 드라마를 보고 싶다. 이런 게 과연 사치겠느냐. 아니 그러면 수렵 채집 당시에도 더 좋은 열매를 먹고 싶다. 그럼 사치예요 이게? 더 안전한 먹거리를 먹고 싶다. 이게 사치인가요? 사치에 대한 정의가 지금 적절치 않아서 하라리 분석 전체가 좀 기이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먹고 나면 졸려서 자고 싶죠. 이런 사치가 아닙니다. 근데 잘 때 딱딱한 뭐 돌멩이 위에 자고 싶으세요? 아니면 안락한 침대 위에 자고 싶으세요? 이 안전과 편리함, 편안함, 그리고 어떤 가치를 추구한다는 것은 인간의 삶의 아주 고유한 특징, 본질이기 때문에 이걸 추구하는 것 자체를 사치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럼 뭐가 사치냐 이거야? 아까 이제 베블렌의 정의에 따르자면 혼자 살 수 없는 정도의 부, 이런 건 사치가 되는 거죠. 그러면 페라리 혼자 몰고 다니는데요, 뭐 이런 거. 그럼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 페라리가 과연 사치일까요? 슈퍼카는 사치인가요? 네. 좋습니다. 그럼 뭐 합의를 볼 수도 있는 문제인데, 사치의 첫 번째 정의는 불필요한 것을 누리는 겁니다. 그럼 슈퍼카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에게 사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수라는 개념을 떠올려야 되는 거죠. 나한테 필요해요? 그럼 사치가 아닌 거예요. 나한테 필요 없어요? 그럼 사치인 거죠. 또는 이제 적재적소라고도 쓸 수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그 중국발 뉴스를 하나 봤는데 금으로 만든 화장실이 있었어요. 이거 그런데 좀 불편할 것 같은데. 그거는 화장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화장실이 아니죠. 자랑을 위해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럼 화장실이 아닌가 말하자면은 아마 거기서 관람객들이 아무리 급해도 똥오줌을 싸지 못할 겁니다. 화장실 용도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자랑의 용도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 적재적. 사치 아닌가요? 네? 그래도 사치 아닌가요? 그래서 그건 사치라는 거예요. 네. 다만 이제 그때는 사치, 화장실로는 사치인데 자랑거리로 치면 사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술품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사치라는 개념은 누가 정의 내리냐에 따라 가지고 판이하게 다르게 정의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요소는 내가 분수를 알고 있어요. 우리 엄마가 하는 얘기죠, 그죠? 네 주제에 뭐 100만 원짜리 모자가 뭐 가당치나 하냐? 그러면은 사치란 거죠. 네 주제. 그럼 네가 돈 벌어서 사. 그럼 사치가 아니라는 거야. 이해가 되셨나요? 그 사치라는 것은 호화스러운 것 이런 뜻이 아니고 분수에 넘어서서 필요 없는 걸 쓰는 거죠. 그럼 빚을 낸다든지 사치는. 그러니까 검소라는 거는 쓸 때 안 쓴다는 개념이 아니고 분수에 맞게 쓰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분수 개념을 지금 하라리가 쓰지 않았기 때문에 다 사치가 돼버렸어. 생물학적 기준으로 보면 한 주면 쌀을 넘어서면 다 사치가 돼버려. 그러면 뭐 그걸 믹서에 갈아서 먹으면 사치인가요? 이렇게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하라리의 지금 논의는 너무 지나치게 생물학적 논의에 토대를 두고 있어서 우리의 삶을 설명하는 적절한 잣대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37쪽으로 오면 이제 제목이 신성한 개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성이라고 얘기할 때 이제
성스럽다는 것은 고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성스럽다는 게 뭐냐? 언뜻 연결이 잘 안 되시죠? 성스러움, 뭐 성이라는 건 이제 듣는다 뜻인데요. 널리 듣는다. 들으면 이제 들어주는 거죠. 뭐 아이가 우리 갓난아기가 울면 엄마가 젖을 먹이잖아요. 이게 성스러운 거예요. 아이의 울음을 듣고 그 아이의 울음을 고쳐준 거죠. 바르게 잡아준다. 고스란한 상태, 원래 상태, 본래 상태로 되돌리는 거, 이게 성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잘 듣고, 그러니까 성스러움의 첫 번째 조건은 듣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왜 기도를 하나요? 신께서 우리의 부족한 점을, 필요를 들어주시니까. 그리고 듣고 나면 신께서 모른 척하지 않고 이루어주잖아요. 고치는 거죠. 부족한 것은 결핍은 병이고 비정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고쳐주는 거. 그럼 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성스럽다라는 것은 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다 고쳐주는 것이고 고스란한 상태로 되돌려주는 것이죠. 성이란 말과 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홀리니스도 고치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람의 삶은 불완전하고 결점투성이라고 봤던 거죠. 이걸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신의 역할이라고 봤고 그것을 성스러움이라고 본 거죠. 자, 이런 신이 개입이 됨으로써 이런 농업혁명 이후에 인간의 고달픈 삶이 좀 치유가 됐다는 뜻으로 쓴 겁니다. 자, 137쪽의 세 번째 단락 마지막 문장 밑에서 한 둘에 다섯 번째 줄 보면 문자 발생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동기, 요것이 그러니까 문자 발생 이전이니까 구전이죠, 그죠? 역사 이전의 사람들은 경제적 필요가 아니라 신앙, 믿음에 의해서 어떤 삶을 살아왔다. 저도 이번에 처음 봤는데 1995년 터키 남동부의 괭베클리 테페라는 지역에서 한 유적지가 발굴이 됐는데 여기 사진이 나오죠. 네. 거기 보면은 뭐 특이한 오른쪽 139쪽에 돌기둥이 나옵니다. 돌기둥. 우리 한반도에는 그 고인돌이 많이 나오죠. 고인. 돌을 고여 놓았다 해서 고인돌인데요. 고인돌이 세워 있기도 하고 눕혀 있기도 하고 또 어떤 형태로 이렇게 집처럼 만들어져 있기도 하고 전 세계의 고인돌의 한 85% 정도가 한반도에서 출토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반도는 고인돌 문명의 중심점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뭐 이렇게 하늘에 별자리를 새긴 무늬들도 많이 발견이 됩니다. 여기 보니까 오른쪽 그림을 보면 139쪽 무슨 전갈 같은 것도 좀 그려져 있고 또 양 같은 것도 좀 있고 뭐 낙타 비슷한 것들도 있고 뭔가 무릎을 꿇은 모양도 있고요. 공룡 비슷한 모양도 있고 다양한 동물들 모양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 알타미라 동굴 벽화에도 보면은 드릴소 같은 자기들이 사냥하던 동물들 모양이 그려져 있고 우리 그 남해에 발견되는 이제 그 바닷가에 있는 이제 암벽화에도 보면은 고래들이 그려져 있죠,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신앙적인 행위입니다. 수렵 채집을 하던 사람들은 샤머니즘적 요소를 갖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자기들이 사냥하는 동물들을 성스럽게 여겼습니다. 그걸 먹어서 자기 산다고 봤잖아요.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동물을 사냥해서 자기들이 산다고 봤기 때문에 그 동물을 신처럼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스럽게 여겼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의식을 많이 거행을 했어요. 물론 지금 우리가 그들이 왜 그런 의식을 했고 이런 유적지를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뭐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없다 보니까 정확한 설명은 불가능하지만은 뭐 스톤헤지라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정확히 모르잖아요. 모르지만 기본적인 틀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돌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는 뭘로 집을 짓나요? 시멘트나 철근, 콘크리트 또는 빔, 쇠로 집을 짓잖아요. 가장 튼튼한 걸로 집을 짓는 거죠. 오래 가는 것이고, 또 오늘날에는 지하로도 내려가지만은 대개는 하늘 위로 올라갑니다. 이거는 해를 상징하는 거죠. 높은 곳, 뭐 이건 자연스러운 거지만은 하지만 동양 문화로 올라오고 이렇게 넘어오면은 위로 올라가는 거는 탑 외에는 거의 없고요. 전부 다 옆으로 칸수를 늘려가는 방식으로 집을 졌어요. 칸수를 늘려가는 이유는 하늘을 이제 경외하는 거죠. 올라가면 안 되고 이제 인간은 땅에 살아야 된다고 봤기 때문에 옆으로 늘려서 그 중부를 네모, 그럼 늘려갈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네모나 동그랗게 짓는 거죠. 그냥 원나라 같은 경우는 동그랗게 줬고 우리 조선 시대에는 네모나게 집을 한옥 구조 네모나게 만들어 놨죠. 사방 구조. 하지만 서양은 이제 돌기둥을 많이 세웠습니다. 올라가고 싶었던 태양 숭배가 강했기 때문에 어쨌든 구조는 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런 신에 대한 믿음, 제단 이런 의미들을 갖고 있었고 거기에 분명히 바치는 희생양 동물들에 대한 이런 의식들이 거행이 됐던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농경 생활의 그 고달픔을 신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극복을 해왔다는 것이죠. 근데 좀 저하고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피라미드는 왜 만들었을까요? 피라미드 건설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현재까지 이제 밝혀진 바는 크게 두 가지 정도였습니다. 하나는 그 이제 가장 일반적인 거는 대규모 토목 공사를 한 것이다. 그럼 대규모 토목 공사가 왜 필요했느냐? 나일강이 범람하고 나면은 한 4개월 정도는 농사를 못 짓죠. 그럼 이 농사 못 짓는 때에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 먹을 걸 줘야 되잖아요. 근데 공짜로 줄 수는 없어가지고 파라오가 먹이를 주기 위해서 일을 시키고 대신 이제 빵하고 포도주와 양파를 줬다. 뭐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피라미드를 건설한 주된 목적은 오늘날 식으로 말하면 4대강 건설해가지고 경기 이제 부양책을 쓴 거다 이런 것이고요. 그러면 파라오에 대한 칭송이 대단했겠죠. 파라오는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결국 그 피라미드는 죽음의 세계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무덤이었다. 뭐 이런. 그러면 이제 이집트 사회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집트 사회는 삶보다도 죽음이 더 중요했던 사회야. 그러니까 이집트가 건설했던 피라미드는 철저히 그들의 세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은 살기 위해서 노동했던 게 아니고 죽기 위해서 노동한 거죠. 심지어 플라톤은 그래서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철학은 죽음에 이르는 예비학이다. 죽음학이다. 죽음학. 그 죽음을 위해서 우리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자,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은 종교라는 이 믿음은 이제 농경 생활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라리는 이제 거꾸로 보고 있어요. 이렇게 사원이나 이런 그 종교적인 기념물들 이런 것이 먼저 세워진 뒤에 거대한 농경사회가 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저는 좀 반대로 봐야지 옳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농경이 되지 않으면은 기념물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머물러 살지 않으면은 거기다가 뭐 집을 지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 집을 짓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머무르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기념물 같은 경우는 단순히 머무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 머무름의 의미, 중심점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좀 더 머무는 것이 제도화됐고 질서가 생겼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문명 발생 그 순서로 보더라도 농경 뒤에
이런 재정일치 사회라는 것이 생겨나고 우리 단군 조선만보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처음에 청동기 시대로 시작해가지고 철기 시대로 가는 거지 거꾸로는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재정일치 사회 이전에는 재정일치 이전에 분리가 있었던 것이고 그 분리라는 것의 기본적인 입장은 이제 어떤 왕권이라는 거하고 하늘의 제사권 이것이 분리되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이들이 합쳐질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결국 하나의 신, 공물의 신 또는 이제 하늘과 땅과 이 전체 우주 죽음까지를 통괄할 수 있는 그러한 유일신과 같은 개념이 등장했을 때 재정일치가 가능해진 거죠. 이런 발전 순서를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인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재미난 표현이 있어서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141쪽 첫 번째 문장 인간과 곡물 간의 파우스트적 거래. 윤경 씨는 이거 아시죠? 그죠? 파우스트가 무슨 거래를 했어요? 악마와? 내가 파우스트도 이렇게 출발을 했어요. 전염병이 돌잖아요. 고칠 수가 없어요. 자신의 지식에 이 모자람은 한탄하잖아요. 자기가 평생 최고의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 사람들이 자기한테 와가지고 패스트 환자들이 와가지고 고쳐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가만히 내버려두면 한쪽은 죽고 한쪽은 살죠. 그럼 사는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훌륭한 의사라고 하면서 축켜 세우잖아요. 근데 파우스트 자신은 알고 있는 거죠. 난 아무것도 한 게 없었고 아는 것도 없었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위대한 의사라고 추앙을 하죠. 그래서 이제 자기 이 기만적인 사람 때문에 자살하려고 해요. 그때 메피스토펠레스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한테 모든 지식을 주마. 그러면 해리 씨는 계약하시겠어요? 파우스트가 자살하려고 했기 때문에 계약을 하게 되고 결국은 행복을 위해서 인류 발전을 위해서 계약을 했는데 결론을 보면 알죠, 그죠? 시간아 멈추어라 하고 다시 죽음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유는 메피스토펠레스와 계약한 것이 인류에게 더 큰 재앙을 불러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취소할 수는 없어요. 피해 계약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곡물, 밀 농사를 지면서 인간은 알았어요. 인류가 이렇게 인구가 팽창하면서 전염병 또 유아 사망률이 급증하게 되고 전쟁이 생기고 이러한 인류의 불행이 초래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돌이킬 수는 없다.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한 문장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이런 문장들은 역시 하라리가 훌륭한 집안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좋은 집안 출신이야. 자, 이런 거래가 그 하나의 과정을 갖고 있었다고 보는 건 첫 번째는 수렵 채집, 선별적 사냥을 했고 두 번째는 이제 양떼라고 표현했는데 가축이죠. 자기들이 인간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양떼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사자나 늑대 이런 것들을 쫓아내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마지막이죠. 요것들은 이제 양을 가축화하는 거. 그래서 싸나운 양은 빨리 죽이고 그 뭐라고 그랬죠? 순수한 게 아니고 뭐 착한 양이 아니고 순한 양. 예. 순한 양은 살리고 살찐 양 살리고 해가지고 결국 인간에게 유리한 이익이 되는 그러한 양을 기름으로써 결국 이제 인간의 이런 그 동물에 대한 사육이 가능하게 됐다. 뭐 이렇게 쭉 얘기하고 143쪽으로 가면요. 두 번째 줄 동물의 가축화는 인류에게는 뭐 엄청난 그 물적인 풍요를 가져다 줬죠. 뭐 고기나 젖 이런 것뿐만 아니고 그 농경에 일종의 가축을 사용함으로써 생산량의 일대 혁명이 도래하게 됐습니다. 사실 요 시기는 아닌데 그 우리가
로마 초기까지만 해도요. 쟁기질은 소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말이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하는 거였어요. 나중에 이제 그 물레방아 이런 게 나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쟁기를 소를 사용하고 했던 것인데 그 부분은 좀 하라리가 좀 착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동물의 가축화는 동물 입장에서 보자면은 굉장히 야만적인 비참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한번 떠올려 보시죠. 그 닭의 개체수는 끝없이 증가하고 있죠. 근데 닭의 행복도는 어떨까요? 네, 송아지는 어떤가요? 소는 마찬가지죠. 이거는 가축화의 과정에서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저지른 거기 때문에 그럼 인간의 인구 팽창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걸까요? 인구 팽창과 닭의 팽창이 같은 거예요? 뭐 어떤 차이가 있죠? 하라리가 같은 걸로 좀 보고 있잖아요. 예. 굉장히 삶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네요. 143쪽 중간 부분 보면은 황소가 채찍을 휘두르는 유인원, 황소는 채찍을 휘두르는 유인원이 메어진 멍에를 쓰고 수레나 쟁기를 끄는 것보다 널따란 초원에서 다른 황소 및 암소와 어슬렁거리면서 세월을 보내는 것을 더 좋아할 것이다. 처음에 얘기했던 거, 황소에게 이런 마음이 없다. 그러면 잘못 표현된 거네요. 그리고 제가 기른 황소는 저를 좋아했어요. 모든 농부가 사실 그 우리가 이제 소 하면은 재산의 첫 번째죠, 그죠? 집보다 더 중요했던 게 소였는데 그 예전으로 올라갈수록요. 소가 똥을 싸면 그걸 그 이제 불재료로 썼어요. 그리고 소는 버릴 게 하나도 없죠, 그죠? 근데 언제까지 소와 같이 사냐면 송아지 때부터 길러가지고 근데 죽을 때까지. 그럼 소가 몇 살쯤 살까요? 뭐 길게 산다면 20년, 15년 이렇게 살죠, 그죠? 그러면 야생의 소도 그럴까요? 물론 이제 대가는 따르겠지만은 어떤 집도 져주고 먹이도 주고 가끔 일도 해야 되지만은 사람의 친구죠. 가축이라는 것이 예전에 심지어는 돼지도 그렇게 안 길렀어요. 돼지도 돼지답게 길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닭도 놓아 먹였지 저녁에나 이렇게 닭 우리에 집어넣는 거지 뭐 닭장에 이렇게 옛날 닭장 그런 닭장이 아니잖아요. 공간도 크고 횃대도 있고 지네끼리 싸움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현재 이 관점에서 보자면은 하라리는 모든 농부가 황소를 고문하고 막 이렇게 잔인하게 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인도에 가면 전혀 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인간과 가축의 사람과 가축의 관계는 가족의 관계로 많이 이해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나치게 일방적인 규정이라는 걸 알 수 있고 현대로 오면 물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밑에 143쪽부터 나오는 건 유기니의 북부 유기니 사람들 돼지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돼지 코의 살덩이를 잘라냈다. 그럼 냄새를 못 맡게 되고 심지어 먹을 거리를 못 찾게 되며 길도 못 찾게 되더라. 이거 돼지를 사랑해서 그런 건 아니죠. 돼지가 도망갈까봐 그렇게 한 것이죠. 또 돼지의 눈을 파내기도 했다. 뭐 소 같은 경우는 이제 소의 저도 이건 참 몇 번 봤는데 고삐를 이제 그 꼬챙이를 달고 가지고 식힌 다음에 그걸 크게 뚫어요. 그럼 막 소가 막 그냥 펄쩍펄쩍 뛰죠. 근데 반드시 조심해야 될 것은 이걸 할 때 이제 묶고서 해야 어린 송아지 때 하게 되는데 이제 콧뚜레를 뚫을 때 소가 이렇게 뿔로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소가 굉장히 착하다고 해야 되나, 순하다고 해야 되나, 뚫어도 음매만 하지 막 그 떠받들진 않아. 대신 뒷발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으면 안 되고 앞에서 잡아야 되고 돼지도 마찬가지예요. 돼지는 뒤로만 갑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으면 위험한 거죠. 등등 요 습성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코를 뚫는다고 해서 소가 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고통도 잠시 잠깐인데 이유는 간단하죠. 소를 마음대로 부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인간의 어떤 사용 수단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는 야만적이고 비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끼를 낳으면 송아지 좀 어느 정도 키우면 갖다 팔죠. 이런 것들도 좀 사실 좀 동물에게 큰 고통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이 하나 나오죠. 146조. 갑자기 이제 막 우리 농경생활 얘기하다가 현대 축산업으로 왔어요. 비약이 너무 심한데 그 사진 설명 부분에 마지막 문장쯤 보면 진화적 관점에서 보면 소는 역사상 가장 성공한 종 가운데 하나다. 그러면 진화의 관점에서는 개체수의 증가를 말하고 있는 거네요. 생존율의 크기. 그런데 이 도살이라는 개념은 진화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 진화론의 관점, 모든 걸 진화론 관점에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도살이라든지 또는 기업적인 사육 이런 것들은 수의 관점에서는 진화와 무관해. 그들은 말하자면 생산되고 있는 것이지 생태계 내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진화론 관점으로 얘기하면은 엉뚱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생태계라는 관점에서만 진화론이 성립이 되는 것이지 이런 그 기업적 사육 또는 이제 집단적 도살 이런 개념까지 진화론적 관점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카길사가 만드는 그런 GMO도 그러면 진화론적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건가요? DNA가 지금 제거돼 버렸는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업의 측면 또는 이제 이런 식품 가공이라는 측면에서 생산이라는 관점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이러한 송아지나 이런 것들도 생산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화론 관점으로 설명할 수 없는 틀이 그런 사태가 벌어진 거죠. 이걸 진화론 관점으로 얘기하면은 엉뚱한 설명이 되는 겁니다. 기본적인 하라리의 주장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했습니다. 147쪽 세 번째 단락에 정리가 딱 되어 있네요. 진화적 성공, 가축의 경우든 사람의 경우든 똑같이 본다는 거예요. 사람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누가 성공했다고 본 겁니까? 밀이 성공했다고 보는 거죠. 사람의 개체수를 늘려서 밀의 그 밀밭, 밀이 재배될 수 있는 지역을 넓혔고 그래서 밀의 개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밀은 성공적으로 진화론적으로 성공했고 인간도 성공을 했는데 인간의 경우에는 고통도 증가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기라고 표현한 거죠. 진화론적으로 봤을 때 농업혁명은 인간에게는 사기다. 근데 이런 규정은 제가 보기엔 잘못된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이거에 반대되는 주장도 있었죠. 총균세에 보면은 인간을 주역으로 봐서 진화론적 관점이 아닙니다. 우리 농경이라고 그러잖아요. 농경, 농사를 지어가는 거거든요. 집을 짓듯이. 그러니까 농업이라는 밀이라는 저절로 자라는 하나의 그 농작물을 두고 무언가 새로운 방식으로 지어가는 거죠. 만들어가는 거죠. 요거는 하라리가 말했던 픽션, 만들어내기, 허구와 같은 겁니다. 미래에 대한 아직 있지 않은 것을 내가 만들어내서 적용해서 미래를 이렇게 바꿔간 거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진화론적 관점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는 거네요. 생태계를 이미 넘어가 버렸잖아요. 문명 독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문명의 과정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진화론 모델로는 제대로 설명해낼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제 6장으로 가겠습니다. 148쪽. 자, 피라미드 건설하기 이렇게 설명이 됐는데 피라미드 건설하기 핵심은 뭐냐면 내세를 걱정한다는 뜻입니다. 피라미드 왜 만들었을까요? 복잡한 얘기가 있는데 아까 얘기한
그 토목 건설을 위해서 만들었다. 하랄이 이런 얘기는 해주지 않고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죽음을 예비하기 위한 곳이었다. 또 왕의 치적, 왕의 그 치적을 찬양하기 위한 것이었다. 뭐 여러 가지. 또는 어떤 사람들은 뭐 사막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이정표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근데 그 이정표를 하려면은 피라미드를 쌓을 필요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고, 뭐 가장 사악한 이론은 노예들을 학대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뭐 이런 이론도 있습니다. 근데 노예 학대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프랑스인들이 이집트를 침공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허구 이론이었다는 것으로. 그렇죠? 자, 149쪽으로 가면 간단히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농부는 재산이 늘었습니다. 내 집이라는 게 나의 소유라는 것이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나의 소유라는 것이 그 149쪽 두 번째 단락 보니까 인공적인 섬, 요새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이게 얼마나 이상한 그 설명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농경 사회가 과연 외딴 섬이었을까요? 아니면은 이웃끼리 교류하고 우리 왜 아프리카에 지금 원주민들 보면 알잖아요. 그들이 외딴 섬으로 살던가요? 그 마을 전체 주민이 그냥 가족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걸 보면 뭔가 하라리가 특별한 방식으로 자기만의 그 문화적 어떤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중요한 내용은 151쪽 마지막 단락쯤 있습니다. 농업혁명 덕에 미래는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마지막 문장. 다음 해와 그 다음에 먹을 거리까지 걱정해야 했다. 왜냐하면 계절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가뭄이 들면 어떡할까요? 내년이 인구는 먹을 입이 많기 때문에 굶주려 죽겠죠. 근데 이것도 이 부분이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인정하는데 대륙 문화와 해양 문화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제 분석은 아닌데 대륙 문화의 특징은 뭐냐면 기다림의 문화라는 거야. 가뭄이 들었습니까? 당연하죠. 비가 안 오면 가뭄이 드는 거죠. 당연시야. 운명이고 팔자죠. 그런데 내년에도 가뭄이 들까요? 아니에요. 내년도 가뭄이 들 수 있고 후년에는요. 그때는 아닐 거예요. 기다림, 땅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봄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죠. 그 왜 우리 박중화인가요? 그 이상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책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대륙 문명의 핵심입니다. 봄은 되돌아오는 거예요. 물론 들은 빼앗길 수 있지만은 그 빼앗긴 들에도 봄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또 돌아옵니다. 기다림의 문명이죠. 여기에는 불안이 없어요. 인내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분석이 좀 잘못됐어요. 농업 문명은요, 기다림의 문명입니다. 초조해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저도 어릴 때 뭐 농사를 다 짓고 살았으니까 그냥 정말 맨발로 다니고 얼마 안 됐지만은 한국 사회가 빠르게 발전해서 그런 것이지. 제가 초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맨발로 다녔어요. 뭐 옷이라는 것도 없고 뭐 그냥 아무데나 자는 거고. 그럼 뭐 마을 전체가 그냥 집이잖아요. 이웃집이라는 개념이 뭐 이웃이라는 개념이 어디 있어? 이웃은 이웃인데 가족이죠. 가족. 그러니까 끊임없이 되돌아오는 계절에 대한 믿음 이런 게 있었고 기다림의 바탕을 하고 있고 거꾸로 해양 문명 그리스와 같은 해양 문명은 되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때는 이제 모험의 이제 문화죠, 그죠? 모험, 죽음을 되돌아오지 않을 테니까 안 올 수도 있으니까 이 모험, 탐험, 그러니까 지식을 추구하는 문명이었어요. 기본적으로 바다로 나가야 하는 문명과 땅에서 농사를 짓고 사는 문명은 그 토대가 아주 달라가지고요. 해양 문명이 오히려 이런 일종의 그 불안에 바탕을 한 문명이고 땅 문명,
또는 대륙 문명은 농업에 기반을 둔 문명들은요 기다림과 인내의 문명입니다. 불안해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걱정이라는 것은 뭐 인간 누구나 갖는 것이지만은 그 두려움의 정도가 해양 문명에 비하자면 훨씬 적었고, 심지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을 때는 그냥 굶어 죽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굶어 죽으면서도 씨앗을 먹지는 않아요. 내년을 위해서 씨앗을 남기고 그냥 굶어 죽는 거죠. 그런 땅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이걸 모른다면은 이 하라리 분석은 너무 선진화된 세계의 도시의 그 샌님이 쓴 글이야. 이런 농경 생활에 대한 경험이 좀 부족했을 수가 있습니다. 153쪽 이하로 가면 하라리가 계속 강조하는 게 이거죠. 상상 속의 질서. 150명이라는 기준을 제시해 드린 적이 있어요. 우스꽝스럽다 제가 한번 그랬는데, 아니 그러면 뭐 우리 그 새 떼는 뭐 10,000마리 20,000마리가 날아다니는 동시에 물고기 떼는 어떻게 되나요? 그 무리지어 다니는데 150개가 문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개수는 중요하지 않은데 중요한 거는 소통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약간은 좀 비판적으로 설명을 드렸었고, 154쪽으로 오면은 첫 번째 단락 가운데 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토지와 물을 나눌지, 불화와 분쟁을 조정할지, 가뭄이나 전쟁에서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한 합의, 이것이 없으면은 공동체가 무너진다는 거죠. 그럼 이런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말. 그래서 인지혁명이 가장 먼저 필요했다고 하라리가 봤습니다. 인지혁명은 결국 사피엔스의 언어라는 말로 요약이 됐습니다. 사피엔스의 언어의 특징은 유연하다. 뭐 서술할 수 있다. 단순히 이름 부르는 게 아니고 서술이 가능했고, 또 하나 뒷담화 이론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저는 이 말이라는 것을 생각 능력과 분리시킬 수 없기 때문에 생각 능력은 또 삶과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이제 따로따로 나누는 논의는 바람직한 논의는 아니고 체계화된 논의가 돼야 된다. 이렇게 봤는데, 어쨌든 하라리가 계속 말하려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을 통해서 뭐가 가능해졌다는 겁니까? 신화라든지 또는 전통이라든지 전설, 이런 이야기, 상상계가 가능해졌다. 상상계. 이건 이미 들레주도 많이 한 얘기입니다. 이 상상계가 만들어짐으로써 그 공동의 신화를 믿고 그걸 통해 가지고 질서가 정착이 되더라.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155쪽으로 가면 첫 문장, 생물학적 협력 본능이 부족하긴 하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공감의 시대를 읽어보신 분은 아시죠?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리프킨이 말하고 있습니다. 공감 유전자가 있더라. 우리 인간에게는 공감 유전자 또는 모방 유전자, 뉴런, 미러 유전자라고 말하는 거울 유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닮아지려고 하고 같이 하려고 하고, 심지어는 복종 유전자도 있어요. 자기보다 힘센 사람에게 복종하고 애착을 느끼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린 집단화되려고 하는 강한 본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협력 본능이 부족한 게 아니고 너무 강했던 것이 탈이죠. 그러다가 이제 근대로 오면서 개인주의화가 되고 어떤 조화를 찾게 됐고, 지금은 이제 거꾸로 협력하기 좀 어려워지는 시대처럼 보이지만, 카톡 하나면 뭐 몇만 명이 모이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런 공감의 능력, 협력의 능력, 모방의 능력은 인간의 유전자 속에 이미 심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라리의 이 주장은 뭔가 좀 사실과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추측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라리가 말하려고 하는 건 이 정도입니다. 예전에 수렵 채식할 때는 뭐 100명 이하의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 그건 뭐 정도의 문제인 거죠. 100명이 1000명, 10만 명, 1억 명 늘어날 수 있는 거니까, 늘어나기 위해서는 수단이 필요한 거죠. 말의 수단 또는 통신의 수단, 컴퓨터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것이고, 이런 수단이 필요했던 것 뿐이지
그것이 생물학적으로 밑바탕에 토대가 없다면은 어떻게 그 수단이 있다고 해서 뭉쳐지겠어요? 뭉쳐질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생물학적인 이런 토대만 가지고 되진 않아요. 왜? 거기에는 흩어지고 싸우고 하는 이런 투쟁 또는 갈등의 유전자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또 다른 모으는 힘이 필요했고, 요건 우리가 뭘 통해 잘 봤냐면은 군중의 시대. 군중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카리스마라는 거였잖아요. 어떤 지도자가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가 방향을 제시하면 누구나 다 그 가치 있는 방향에 대해서 공감하고 동의하고 또 따르려고 하더라. 이런 일종의 집단 심리라는 게 있다는, 마음이 그렇게 생겨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뭐 생물학적인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물학적 차원과 심리학적 차원, 사회학적 차원이 모두 인간이 협력을 좋아하고 집단화를 좋아한다는 걸 그렇게 많이 얘기해주고 있는데, 하라니 갑자기 여기서 왜 협력 본능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나요? 그리고 신화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집단화할 수 있는 힘을 길러왔다고 말하는데, 거꾸로 말해야 됩니다. 신화는 바로 이러한 집단 본능, 모방 본능, 또는 신이라는 것이 결국 뭐였나요? 신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나요? 너희는 나처럼 되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닮아 나가게, 미메시스라는 기본적인 것을 신이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생물학적인 근본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신화가 생겨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좀 더 올바르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요. 오늘 재미난 부분이 또 있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과 미국 독립선언서를 비교하는 거였어요. 기원전 1776년 157쪽부터 시작이 됩니다. 세 번째 달락. 기원전 1776년에 함무라비 법전하고 기원 후 1776년 7월 4일에 미국 독립선언이라는 거하고를 비교하고 있어요. 자, 159쪽 가시면 왼쪽에 이제 함무라비 법전이 새겨놓은 돌 기둥이 있죠. 오른쪽에 보면 세 번째 단락에 이 문서의 첫머리에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재밌어요. 아누 엘릴 마르둑 신이 함무라비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정의가 지상에서 널리 퍼지고 사악하고 나쁜 것을 폐지하며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는 것을 방지하는 임무를 주었다. 그러니까 함무라비는 누구의 대리인이야? 신의 대리인이라는 거죠. 신이 무슨 명령을 줬습니까? 너는 심판자다, 이 말. 정의를 가지고 이 세계를 심판하는 심판자. 그 신의 대리자인데 이 신은 정의로운 신입니다. 자, 그리고 판결 내용이 쭉 서술해주고 있는데, 판결 내용 아주 재미있으니까 한번 나중에 쭉 한번 보세요. 핵심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인데 그 신분 차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귀족끼리는 똑같이 하면 돼. 그런데 귀족과 또는 일반 시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평민하고는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하면 안 돼.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함무라비 법전이 갖고 있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정의의 원리는요, 굉장히 진화된 거야. 왜냐하면 예전에 귀족을 건드리기만 해도 죽였어. 근데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야? 죽이면 안 되잖아. 그냥 갚으면 돼. 돈으로 갚거나, 또는 심지어 이런 거죠. 도둑질한 놈은 손을 잘라라. 도둑질한 만큼만 벌을 주는 거야. 그 만큼이 너무, 오늘날에 너무 지나치다고 보는 거죠. 야, 도둑질했다고 손을 잘라? 안 되지. 가둬야지, 그냥. 응? 앞으로는 어떻게 할까요? 도둑질한 사람에게 뭘 줘야 돼? 돈을 줘야지. 돈이 필요해서 도둑질을 했으니까. 농담인데 이 농담이 아마 실현될 날이 올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범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문제인데요. 지금까지는 범죄는 범죄자에게 문제가 있다고 본 거예요. 현대로 올수록 사회적인 요인을 많이 보게 됩니다. 범죄자는, 전제는 뭐냐면 인간은 누구나 스스로 자기 행복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자는 과연 범죄를 통해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걸까요? 행복에 대한 추구 방식을 잘못 선택한 거 있는 거죠. 그럼 교육이 잘못됐거나 정서적으로 삐뚤어졌거나 부모를 잘못 만났거나 등등. 그럼 이거 누구 책임이라는 거야? 사회의 책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회의 책임을 강조하는 쪽으로
법령도 바뀔 것이다. 자, 그럼 함무라비 법전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바빌론 사회 당시 바빌론 최고의 최강대국이었던 바빌론의 이런 정의론의 복수로서의 그 정의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정의론의 근본을 두고 있는데 내용을 잘 보면 여성이라든지 평민들에 대한 충분한 존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나폴레옹이 만든 세계 최초의 민법에도 여성의 권리가 굉장히 취약해 있어요. 참정권 같은 거 전혀 허락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법률이 기본적으로는 불평등에 기초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162쪽으로 오면은 162쪽 미국의 독립선언문이 나오죠. 거기에 한 문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용문. 우리는 다음의 진리가 자명하다고 믿는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이들은 창조주에게 생명, 자유, 행복의 추구를 포함하는 양도 불가능한 권리를 부여받았다. 핵심이 뭡니까? 평등이라는 거네. 그러니까 이제 함무라비 법전에서 구현하지 못했던 주요한 가치, 계급적 차이라는 것을 부정하고 모두가 평등하다는 기독교 신념을 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양도 불가능하다는 것은 빼앗길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그러니까 배타적인 거죠. 오직 나만의 것인 그러한 소유, 이것이 바로 권리라는 것은 몫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마다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정당한 몫, 이것이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내 몫이란 뜻이야. 권리라는 것은 저울로 이렇게 나눠 놓은, 그래서 우리말로는 노느 몫이라는 뜻입니다. 노느 몫. 저울로 딱 그 사람의 몫만 떼어가지고 나눠준 거. 이게 바로 노느 몫인데, 권리라는 것은 노느 몫. 그러니까 내 몫이기 때문에 누구도 뺏어가면 안 되는 거야. 신마저도. 그런데 이걸 다시 진화론적 입장으로 가져옵니다. 163쪽 마지막 단락. 생물학에 따르면 인간은 창조되지 않았다. 이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생물학은 인간이 창조됐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말할 권리가 없어요. 창조라는 건 생물학 이전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화했다고 말해도 창조론과 양립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평등 사상이라는 것이 결국은 진화론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164쪽으로 오면은 두 번째 단락. 진화는 평등이 아니라 차이에 기반을 둔다. 사실 차이가 아니고 이때 다양성이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지금 계속 이 부분은 하라리의 이야기들이 불만스러운데 구분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멋있게 쓰고는 있는데 참 많은 내용도 좋은 내용도 많이 담고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 진화론이 갖고 있는 틀을 너무 강하게 적용하다 보니까 뒤죽박죽이 됐습니다. 좀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164쪽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보면 생물학에 권리 같은 것은 없다라고 단언을 하고 있죠. 이거야말로 큰 착각입니다. 이제 서식지라는 개념을 한번 사용해 보면, 서식지라는 것은 고양이 같은 경우도 우선권이 있습니다. 어떤 고양이가 어떤 서식지에 자리를 틀면 다른 고양이는 거기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모든 동물들이 그렇습니다. 심지어 세균도 그렇죠. 세균도 막 번식해 나가다가 다른 세균을 만나면 번식을 중단합니다. 서로의 이런 권리를 다 인정해주고 있는 거죠. 서식지라는 것은 생명의 근본 기초이기 때문에 바로 이 서식지에 대한 인정, 이것이 모든 전쟁의, 동물 세계에선 모든 전쟁의 원인인 것이죠. 이걸 존중해 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새가 나는 것은 날 권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날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건 또 문제가 됩니다. 이걸 권리라고 연결시키면 좀 곤란해요. 마치 이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신께서 새야 너는 날아라. 그래서 신이 마치 새에게 날 권리를 주고 그 다음에 새가 날았다, 이렇게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건데, 하라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창조론하고도 관계가 없는 것이고요. 새가 나는 것은 부단한 노력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부단한 노력의 결과는 새의 당연한 권리인 거죠. 새가 아무런 창조론 같은 경우처럼 야, 딱 있어라 해가지고 있으면 새에게는 날 권리가 없습니다. 은총만 있는 거죠. 하지만 새는, 이거 제 입장입니다, 엄청난 노력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죽음들의 피드백 과정을 거쳐서 날 수 있는 날개를 갖게 됐고 성공적으로 날았고 또 생존과 번식을 해온 거죠. 그러면 새는 당연히 그런 날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획득한 겁니다. 그게 자기 목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새는 나는 권리를 포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진화라는 관점과 권리라는 관점을 하라리가 좀 잘못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권리라는 것은 정당성이라는 것을 깔고 있어요. 노는 몫인데 올바른 노는 몫, 마땅한 나의 몫, 이것이 바로 권리인 것이죠. 그럼 이 마땅한 나의 몫이라는 것은 내가 걸으려면, 아니 걷지 다리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걷겠어요? 그러면 다리를 갖고 있다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은 걸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송아지가 다리가 4개 있다면 가둬두면 안 되는 거죠. 송아지에게 당연히 걸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다리가 있기 때문에. 새가 왜 날 수 있는 권리가 없겠습니까? 날개가 있는데. 이런 관점으로 보자면은 권리라는 거하고 이런 생물학적 사실, 기관을 갖고 있다는 거 상충하는 게 아니고 반대죠. 눈이 있을 때 나는 볼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 좀 하라리 계속 혼란을 겪고 있고요. 165쪽으로 오면은 자유라는 것이, 첫 번째 줄, 자유라는 것이 생물학에 그런 게 없대. 물론 이제 본능만을 얘기할 때는 그럴 수도 있겠는데 자유에 대한 또 정의가 문제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자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자연을 자유롭다고 말하나요? 자유롭지 않다고 말하나요? 자연에 있는 이 생물체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생물체들을 자유롭다고 말해요? 아니면은 노예, 종속 상태에 있다고 말하나요? 저 바다에 뛰어노는 참치를 우리가 자유롭다고 하나요? 아니면 노예라고 그러나요? 당연히 자유롭다고 하죠. 그들은 본능에 따라서 움직이긴 해요. 그죠? 먹이를 찾으러 가고, 하지만 바로 그게 동물에게 주어진 자유인 거죠. 마음대로 먹이를 사냥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약육강식이란 말을 써도 동물 상태의 자유를 인정해 주니까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의 자유는 그런 자유죠. 먹고 먹히는 자유. 사람의 자유는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법에 기초한 자유죠. 그 사람의 자유는 프리덤이 아니고 리버티인 거죠. 법에 기초한 자유, 타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그런 자유인 거죠. 서로 상호 자유를 존중하는 그런 자유. 그 배타적 자유는 아닌 거예요. 마음대로 할 자유가 아니고 제한된, 도덕이라든지 법에 의해서 제한된 자유인 거예요. 책임이 따르는 자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생물학에 왜 자유가 없겠습니까? 생물학에 평등이 없겠어요? 생물학에서 말하는 다양성은 이 평등과 자유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다양성이라는 개념을 써야 하는 자리에 지금 여기 차이라고 썼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생명과 쾌락의 추구, 이것이 바로 생물학이 얘기하는 행복이다라고 그랬는데, 아니 어떤 사자가 임팔라를 잡아먹는 게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쾌감을, 그렇지 않잖아요. 그거는 생존 본능에 의한 거죠. 그러니까 쾌락을 위한 건 전혀 아니고요. 이제 생명을 유지해 가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필요한 만큼에 한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히 말하자면은 본능에 의한 본능 메커니즘에 의한 기계적 활동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자는 임팔라를 죽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임팔라 자기 먹이를 먹고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하라리가 생물학을 좀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생물학적으로 평등하지 않다. 이때 말하는 생물학을 또 어떻게 보느냐가 문제입니다. 생물학이 뭐 무슨 외모를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생물학이 키를 얘기하는 건가요? 생물학은 DNA 유전 활동을 주로 얘기하는 것인데 지금 분자 생물학이니까, 그렇다면은 뭐 그런 면에서는 평등하지 않나요? 남자 여자 뭐 염색체 이렇게 뭐 이렇게 XY도 다 똑같아야 되고,
눈, 코, 입, 귀 다 있는 거 똑같고 우리가 얘기하는 건 문화적인 차이고 또는 어떤 아름다움에 관한 예술적 차이를 얘기하는 것이지 생물학적으로는 뭐 사람이 다 똑같은 거죠. 뭐 생물학적으로 평등하지 않나요? 머리가 나쁘다 좋다 이게 생물학적인 건가요? 그런 요소가 분명히 있지만 유월원적 요소가 있지만은 저는 그것을 생물학적인 것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문명의 요소인 것이죠. 그래서 166쪽 맨 마지막에 보면은 자, 호모사피엔스에게는 하늘이 부여한 권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하늘이라는 게 뭐냐면 절대 왕정을 얘기하는 거네요. 그러면 국가를 만들고 할 때 우리 토마스 홉스를 떠올리시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자연 상태로부터 어떻게 정부가 만들어지던가요? 아주 간단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기 생명을 지키고 싶어 해요. 그런데 자연 상태가 법이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은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의 재산을 빼앗아갈 수 있는 상태. 그러면 결국 행복해질 수가 없는 상태네요. 그래서 아무도 타인의 재산을 빼앗아갈 수 없는 강력한 법이 있다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는 행복해질 확률이 높다는 거야. 그래서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아주 쉽네요, 그죠? 홉스가 말한 아주 간단한 겁니다. 하늘이 부여할 권리는 없는데 어쨌든 권리는 있는 거죠. 그럼 하늘이 줬냐, 아니면 법이 줬냐, 왕이 줬느냐, 스스로 만들어 가졌냐는 뭐 유래는 다를지 모르지만 권리는 똑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과연 상상의 질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냐? 우리 개인끼리 합의해가지고 만들어낸 법이 상상물인가요? 합의의 결과물인가요? 저는 뭐 소셜 컨트랙이라고 말하는 사회적 계약이라는 것은 상상물이 아닙니다. 그런 거는. 그리고 교회 가는 게 무슨 상상물인가요? 여기 교회가? 그건 어떤 믿음에 관한 부분이죠. 단순히 상상은 아닙니다. 게다가 하라리가 말하는 상상은 좀 좁은 상상 개념이야. 상상, 이미지네이션 원래 의미라는 건 뭐냐면 변화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변화하는 것들 가운데서 변화하지 않는 것을 만들어내는 게 이미지네이션이에요. 이마고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상이라는 것이 마음대로 새로운 생각들을 지어낸다 이런 뜻도 있는데 지금 여기서 그런 뜻을 쓴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신을 마음대로 지어냅니까? 엄청난 경험이 필요했던 것이고 또 집단적인 산물이기 때문에 한 개인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더 나아 법이나 질서 마찬가지죠. 이게 오랜 세월을 거쳐가지고 한 개인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개인의 상상을 넘어서는 집단적 상상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그 집단 전체의 커다란 경험이 공유가 돼야 됩니다. 그런 일종의 체험이라든지 사건이 필요한 거죠. 홍해가 갈라졌다든지 또는 부처께서 엄청난 고난을 통해 가지고 불성을 이뤘다든지 이런 사건을 통해 증명되지 않으면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이랬을 때 상상이라는 게 뭐냐? 이런 변화하는 가운데서 일어난 어떤 이 사건, 이것을 상징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를 그린다든지 또는 합장을 한다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피라미드를 건설한다든지 하나의 상징물 또는 데드마스크를 뜬다든지 또는 이렇게 글자로 기록을 한다든지 이걸 통해 가지고 변화하는 흐름 속에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하나의 사건을 영원한 세계로 상징물로 이렇게 옮겨 놓는 거. 이게 이마고예요. 이마고라는 건 사진과 같은 거야. 딱 박아두는 거죠. 그러면 활짝 웃었지만 사라지잖아. 활짝 찍었어. 그리고 영원히 가는 거. 이게 이마고란 뜻이야. 그러면은 죽음의 이마고, 슬픔의 이마고, 기쁨의 이마고 이런 수많은 이마고들이 있는데 그럼 이렇게 물을 거 아니야. 그럼 배고픔의 이마고는 뭐지? 이거 하나하나 우리가 생각을 해낼 수 있고 그것들 모두를 상징물로 바꿔놓을 수가 있는 거. 이게 바로 이미지네이션이야. 그러니까 하라리가 얘기하는 것은 좀 이상한 상상력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거꾸로 얘기할 수도 있네요. 우리 칼 융이 얘기하려고 했던 그런 상징계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반복되고 되풀이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원형적으로 드러나는 것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주어와 동사를 사용하잖아요. 이거는 반복적으로 드러나잖아요. 거듭거듭. 이름을 바로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말하는 상상의 질서라는 것은 야 도둑놈 잡아보니까 때리더라. 그럼 몇 대 때릴까? 때리긴 때리는데 몇 대 때릴까? 어떻게 때릴까? 이런 것들을 다 상징적으로 패턴적으로 정해놓는 거죠. 이걸 바로 이미지네이션이라고 말해왔던 것인데 마치 허구적 픽션의 의미로 하라리가 이미지네이션을 좀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논의가 제가 이해하는 바하고 많이 달라져가지고 저는 읽기가 좀 힘들어졌습니다. 그 169쪽에 오면은 두 번째 단락 사람들로 하여금 기독교나 민주주의, 자본주의 같은 상상의 질서를 믿게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 부분도 사실 쉽지 않았는데요. 앞에서 한번 사실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의 요소를 얘기하고 있는데 170쪽으로 오면은 이런 상상의 질서가 물질 세계에 단단히 뿌리내리고 있다. 이것도 좀 뜬금없는 예예요. 171쪽 첫 문장 보면 개인주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했던 건 농업혁명 얘기였는데 개인주의는 17세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이 편차가 심하고 인과성이 떨어집니다. 개인주의를 신봉하기 위해서 두 번째 단락 171쪽 두 번째 단락 보면은 집안의 방이 여러 개로 나뉘었다. 로마 시대에는 그냥 방이 안 나눠져 있어요. 그냥 그 회랑 같은데 그냥 다 자는 거죠. 통짜로 해가지고 우리 원나라 때까지만 해도 걔네들 그냥 통짜로 자잖아. 그러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있어서 우리 어릴 때도 보면 우리 온 가족이 그냥 방이 하나니까 한 군데 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방이 나뉘어져 있는 구조는 건축술이 바뀌어 왔을 때 가능한 거야.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여력도 있어야 되고 재료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생활의 필요도 있어야 되는 거 아이를 독립된 인격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해야 되는 거 이런 과정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갑자기 개인주의 얘기하면 너무 비하기 심한 거죠. 어쨌든 상상계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설명이 잘 됩니다. 많은 사건들 가운데 반복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요것을 하나의 패턴으로 또는 상징계로 붙잡아두고 그것을 영원한 질서 속에 편입시키기 위해서 물질로 만들어 온 것이 상징, 심볼이기 때문에 두 가지 요소가 있는 거죠. 사건이라는 게 있고 세 가지나 사건이 있고 그 사건을 어떤 상징물로 대체했을 때 약속이 있어야 돼. 세 가지, 그죠? 사건, 약속, 상징물. 이 세 가지에 의해서 우리가 그 하나를 보면 어떤 행위를 하는 거죠. 물질 세계에 뿌리박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방과 같은 물질계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건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약속도 들어가야 되고요. 172쪽으로 오면은 욕망의 형태를 결정한다고 그랬죠. 이건 아주 괜찮은 설명이었습니다. 여행을 가지고 많이 설명하고 있는데 저는 여행을 참 안 가는 사람이어가지고 정확히 이해가 되진 않았는데요. 가끔 가본 여행 경험을 가지고 본다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했었는데 예전에 지난주에 알파 수컷은 여행을 떠날까? 알파 수컷은 여행을 떠날까? 또는 사자는 여행을 떠나나? 코끼리는요? 여행이란 개념이 또 문제가 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게 이제 우리 튜어리즘 관광은 아니야, 그죠? 그러면은 여행이라고 전이 이런 거 얘기할 때는 그 뜻 자체가 뭐냐면 고통스럽다는 뜻이야. 그러면 집 떠나면 다 고생이다라고 우리가 쓰는 그 말의 의미하고 똑같은 건데 어떤 여행을 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통은 전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여행이 고통스러운데 배우죠. 그리고 경험을 많이 하고 다양성을 경험함으로써 돌아오면 내가 자아가 성숙해.
커져 있어. 그리고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죠. 그 여행을 떠나면서 우리는 많은 걸 배우게, 돌아와서 많은 걸 배우게 되죠. 또 현대인들은 반복되는 일상을 살다 보니까 사는 게 지겨워. 그래서 떠나면 다른 삶을 볼 수 있게 돼서 활력, 새로운 삶의 어떤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그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여기까지 좋았는데, 174쪽으로 오면요. 요건 또 다시 현대 얘기를 해가지고, 막 뒤죽박죽이야. 세 번째 달라, 소비지상주의. 낭만주의와 소비지상주의로 연결시키는 것도 좀 무리한 연결입니다. 세 번째 단락에 위에서 네 번째 줄, 세 번째 줄. 여행산업은 비행기표나 호텔 객실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경험을 판다. 파리는 도시가 아니고 인도는 나라가 아니다. 그것은 경험이다. 사실 그건 맞긴 맞는데, 정확히 말하면 파리는 도시가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파리로 갔을 때 도시를 경험한다기보다는 파리가 제공한 어떤 파리란 도시가 주는 경험을 체험하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파리가 도시가 아닌 건 아닌데, 우리가 파리로 가는 거는 파리란 도시로 가는 건 아니야. 그 파리란 도시가 제공해주는 경험을 얻기 위해 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파리로 갈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파리 멋있어. 바로 이렇게 누군가가 파리에 가면 뭐가 있고 해가지고 이미 나는 소비자로서 그런 경험에 매혹을 당한 거죠.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또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는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상상의 질서가 이제 우리를 이런 식으로 또 길들여 놓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마지막 세 번째 175쪽 상호주관적이다. 이 상호주관성도 사실 정확히 쓴 표현은 아닌데요. 뜻은 뭐냐면은 우리가 만든 법 체계나 신화라든지 또는 신념의 체계나 패턴 이런 것들은 나 혼자만이 만들어낸 건 아니란 뜻이에요. 어떤 공동체적으로 공유된다는 겁니다. 또 마리 퀴리 얘기를 든 것도 좀 적절한 예는 아닌데요. 마리 퀴리가 이제 방사능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사람을 죽일 거라고 믿지는 않았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상호 주관성이 없는 건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마리 퀴리와 반대되게 방사능이 사람을 죽일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다면 방사능이 사람을 죽이고, 안 믿으면 안 죽이고 그런 건가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죠? 이게 상호주관성 부분과 객관적 실제성이란 부분은 차원이 다른 얘기인데 이걸 좀 섞었어요. 176쪽으로 오면은 두 번째 단락, 상호주관이란 많은 개인의 주관적 의식을 연결하는 의사소통망 내에 존재하는 무엇이다. 정확히 정의를 못하고 있는 거죠. 상호주관이라는 건 뭐냐, 너와 나를 모두 하나의 주관으로 봤을 때 서로가 합의하는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호주관은 모두가 틀릴 수도 있고요, 모두가 맞을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맞을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틀릴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상호주관이 교정되기 위해서는 너와 나가 모두 합의를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내가 바꾸면, 예를 들어서 어떤 과학자가 이게 잘못됐다 라는 걸 발견하면 상호주관성 문제가 아닌 거야. 그건 발견의 문제이기 때문에 발견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합의가 필요한 부분은 전혀 다른 거다. 달이 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하는 거하고 달에 토끼가 사는지를 우리가 합의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야. 발견하려면 망원경이나 탐사가 필요한 것이고, 합의하려면 상징계로 들어가면 되는 것이죠. 전혀 다른 차원을 같이 연결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178쪽으로 가면 이제 메모리 과부하. 제가 좀 무리를 하고 있네요, 지금. 중요한 부분만 보겠습니다. 183쪽으로 가면은 쿠심이 서명했다라는 재미난 표현이 나옵니다. 쿠심이 서명했다. 자, 185쪽으로 가보시죠. 여기 보니까
우르쿠시의 행정문서 기원전 3400년쯤 됩니다. 이 점토판에 몇 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무튼 보리 몇 자루? 29,000자루 정도. 그다음에 37개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쿠심. 사람 이름인지 뭔지 모르지만 좀 사람 이름이라고 보통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보리가 몇 자루, 몇 개월에 걸쳐서 이제 뭐 들어왔다. 그러면 이걸 누가 적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쿠심이. 37개월에 걸쳐서 모르죠, 이거는. 뭐 보리가 얼마 들어왔는지 나갔는지가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의 스크립트라는 것이, 문자라는 것이 결국은 보리 몇 자루 양 몇 마리 이런 거 정도 썼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죠? 그리고 186쪽으로 가면 제가 오늘 아침에 읽은 것 중 가장 재미있는 부분이었는데요. 186쪽의 가운데 부분, 키프, 거기 이제 옮긴이 주가 달려 있죠. 잉카 제국의 결승 문자. 결승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매듭을 말하는 거, 매듭. 끈으로 매듭을 묶는 거. 키프라고 불리는 색색의 끈을 매듭짓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 키프는 양모나 면으로 만들어졌으며 줄 끈으로도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수백 개의 줄과 수천 개의 매듭으로 구성될 수가 있어서 어마어마한 표현력을 갖고 있었네요. 근데 문제가 지금은 그걸 해독하는 사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키프라는 것은 현재까지 남겨져 있는데 그것을 해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의미를 우리가 모른다는 거죠. 그다음에 페루, 에콰도르, 볼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뭐 이런 등지에까지 이 키프가 널리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187쪽으로 오니까 쐐기 문자. 뭐 글자가 나오면 좋은데 뾰족뾰족하게 쐐기처럼 쐐기꼴로 글자를 썼습니다. 이런 것들도 쐐기 문자 이런 것들도 무슨 성스럽고 뭐 이런 법에 관한 이런 것들을 적은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 특히 이제 교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 세금 부분 이런 것들을 주로 적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문명이라는 게 뭐 이렇게 고상하진 않았던 거네요, 처음에. 뭐 뒤에 얘기는 간단합니다. 자, 한번 191쪽으로 가볼까요? 이것도 뭐 널리 알려져 있는 얘기인데 하라리가 소개를 해줬으니까 한번 봅시다. 191쪽에 메소포타미아의 학교가 있었는데 글쓰기 연습을 시켰어요. 4000년 전 학생이 뭐라고 썼냐면 나는 학교에 가서 자리에 앉았다. 선생님이 내 점토판을 읽고 빠뜨린 게 있잖아 라고 말했다. 그는 나를 회초리로 때렸다. 계속 무슨 뜻이에요? 회초리로 맞은 이유들을 쭉 쓴 겁니다. 야, 내 허락도 없이 입을 벌렸어? 맞는 거고. 내 허락도 없이 일어서? 또 맞는 거네. 내 허락도 없이 어딜 나가? 또 회초리 때리고. 맥주 항아리 내 허락도 없이 마셔? 다음에 수메리아 선생이 이렇게 말했네. 어째서 아카드 말을 썼지? 야, 너 아카드 말 이상한 놈이네.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라고 말해? 너는 글씨가 악필이야. 또 때리네. 아이고, 이거 맞을 일이 너무 많아. 이런 글씨를 배우는, 심지어 이제 왕의 명령을 잘못 쓰면 죽였어요. 회초리 정도 때리는 게 아니고 글자를 쓰는 것이 얼마나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것이고 또 그것이 사회적으로 중요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자들이 너무 이제 그 늘어나는 정보량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니까 결국 이런 숫자를 썼다. 숫자로 이제 정보 처리를 하고, 오늘날에는 왜 우리 컴퓨터가 발달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인구 통계를 처리하기 위한 거였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인구가 너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 통계를 낼 수가 없어, 사람이. 그래서 컴퓨터가 발달하게 된 거죠. 천문학을 하려면 컴퓨터가 있어야 됩니다. 이 하늘의 별을 어떻게 다 쓰겠어요? 별자리를 어떻게 찍어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컴퓨터 없이는 천문학 할 수 없고,
유전학할 수 없는 것이고 기억도 할 수 없는 것이고 빅데이터라고 말하는 이 정보량이 무한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보 처리를 이제 인간이 할 수는 없는 거죠. 그 다음 8장은 역사의 정의는 없다라는 것인데요. 이것도 저는 읽으면서 좀 화가 좀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 읽어보시고요. 말하려고 하는 바는 뭐 하라리가 말하려고 하는 바는 좀 뭐 정확한데 알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카스트 제도를 언급하고 있죠. 브라만, 크샤트리아, 히드라 뭐 쭉 바이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계급이 정의로운 건가요? 정의에 바탕한 거야? 그 정의가 또 뭔지가 문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왕이 있다는 건 정의로운 걸까요? 거꾸로 얘기할 수 있어요. 왕이 말하는 건 정의인가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얘기죠. 왕이 법률을 제정하면 그건 정의죠. 거꾸로 그 왕이 있다는 건 정의로운 걸까요? 이게 어려운 문제죠. 그러니까 정의라는 것은 아주 엄격히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저스티스라는 정의는 데피니션, 뜻매김이 필요해요. 이렇게 쓰면은 곤란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나라에 이런 네 개의 계급으로 나눠져 있는 게 정의롭지 않다고 말하는 건 어리석다는 거예요. 정의라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문화나 시대에 따라서 뜻이 매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날 관점에서 이런 계층이 뭐 신분제가 있다, 그건 정의롭지 않다, 우연한 산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예요. 이거는 정의의 역사를 모르는 거죠. 정의는 시대마다 달라져 왔습니다. 로마인에게 로마의 정의가 있는 것이고 백제인에게는 백제의 정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공유되는 정의관념 안에서 정의를 구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다른 시대 다른 문화권에서 다른 정의를 가지고 들어와서 정의롭지 않다고 말한다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하라리의 이 구분법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노예제 자체를 인정하자는 게 아니고 노예제가 있을 당시에 정의가 있다는 거야. 노예제 자체는 정의롭지 않다고 우리가 판단하는 우리의 관점이고 노예제가 있을 당시에 노예제의 시대에 정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제 더 중요한 물음으로 과연 정의란 무엇인가를 물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정의란 무엇인가 책 보면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우리는 어떤 정의에 지금 합의하고 있는지 이걸 우리가 알아내는 게 쉽지가 않아가지고 우리가 어떤 정의관을 갖고 살아가는지를 확인하면 이 정의관이 기존에 우리가 가졌던 다른 정의들과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정도 정의로운지를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건데 이거 없이 그냥 정의란 말만 써가지고 이런 계급 사회는 정의롭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는 넌센스에 가까운 것이다. 그래서 하라리의 그 부분을 제가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만 알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3부를 읽겠습니다. 3부. 인류의 통합이라는 4부가 가장 중요한 절이라고 봅니다. 오늘 제가 또 뒤에 약속이 있어가지고 토론 못할 것 같습니다. 토론 질문 있으면 메일로 해주시거나 개인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